그다음에 이제 탄소재 전환을 이제 주제로 해서 연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다양한 논문을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한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Review of Technology and Outlook for E-Fuel이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름방학 때는 카본 캡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거를 계속 제 개인 연구 주제로 하기에는 이 분야가 너무 연구가 많이 진행된 분야라서 이제 유틸라이제이션 쪽으로 방향을 틀고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서 CCU 기술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E-Fuel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조금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공업화학회에 갔을 때도 그런 E-Fuel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이 기술을 중점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로는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E-Fuel의 개념과 공정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그리고 논문에서 이제 경제성 평가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처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EU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서 한 55% 이상을 감축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걸 이제 P455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항공이나 해양 운송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연료의 혼유를 의무화할 계획이고, 그리고 바이오 연료나 아니 E-Fuel 등과 같은 탄소 중립 연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그 공업화학회를 가면서 이 SAF에 대한 그 세션을 좀 참가를 하고 왔는데, 이제 많은 정유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이미 그 SAF의 한 종류로 바이오 디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를 상용화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퓨얼의 한 종류인 이제 ESAF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ESAF는 일반 바이오를 이용해서 하는 SAF와는 좀 다르게 이제 탄소와 그리고 수소 이거를 주 연료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연료에 비해서 피드의 그런 어떤 제한도 없고, 그리고 또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근시일 내에 전 세계 모두 100% 전기차로 바뀌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전기차도 주행 중에는 CO2가 배출이 되지 않지만 전체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이제 생산 공정이나 이런 데서 탄소 배출이나 배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내연 기관차에 E-Fuel을 사용을 해서 주행을 하는 것도 탄소 중립 달성에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전기 에너지 같은 그런 거의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광물 자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 국가의 매장량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종류의 에너지에 너무 크게 의존을 하게 되면 또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가 조금 불안해져서 이제 에너지 수급이 좀 불안정하게 되면 에너지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도 오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에너지 수급 체계를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 자료는 이제 기후 에너지 솔루션 센터에서 분석한 주요 CCU 제품 분별 전망 자료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두 번째가 이제 합성 연료인데 CCU 기반으로 한 합성 연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장 규모와 CO2 감축량이 모두 2030년에 크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회사에서도 이런 E-Fuel의 기술 개발이나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찾아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좀 E-Fuel 기술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좀 그 액체 연료 합성 기술 상용화에 가장 앞선 기업인 인피니움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S-오일의 경우에는 이제 모기업인 아람코와 협업을 해서 E-Fuel R&D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의 경우에도 덴마크의 할도톱소라는 회사와 함께 이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이제 E-Fuel의 개념을 보시면 E-Fuel은 이제 Electricity Based Fuel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와 포집된 탄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합성 연료입니다. 이제 이 그린 수소의 생산 과정에서 전기 분해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앞에 2가 붙는 거고요. 그리고 이 퓨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상용화돼서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액체 연료 기반 인프라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주유소와 이런 시설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퓨얼의 에너지 밀도도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과 비슷해서 이미 판매된 내연기관차나 뭐 상용차, 선박, 항공기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퓨얼 같은 경우에도 주행 중에 탄소가 배출이 되기는 하지만 내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포집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순 배출량은 0에 가까워서 탄소 중립 연료라고 불립니다. 이 퓨얼 합성 기술에는 크게 FT 경로와 MTG 경로가 있습니다. 이제 이 FT 경로 같은 경우에는 피셔트롭시의 줄임말인데, 이 피셔트롭시 기술은 1920년대에 이제 독일에서 석탄을 이용해서 액체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술로 현재까지도 정말 많이 개량이 되어서 공업 규모로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FT 공정을 기반으로 한 그 공정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이거를 반응을 시켜서 일산화탄소를 만든 후에 FT 합성을 하는 공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이거를 SOEC 전해조에 넣고 일산화탄소를 만든 후에 합성을 하는 공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제 FT 합성을 진행을 시키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TG 경로 같은 경우에는 메탄올을 먼저 합성을 한 다음에 이 생산된 메탄올을 가지고 이제 가솔린과 같은 합성 연료를 만드는 건데요. 이 메탄올 기반으로 한 합성 연료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이제 경제성을 따져보니까 이 FT 기반 연료에 비해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FT 기반 합성 연료의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FT 경로를 살펴보면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제일 일반적인데, 이제 먼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역수성 가스 전환 반응을 일으켜서 일산화탄소를 만들고,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FT 합성을 한 후에 이제 고도화와 분리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기존의 화석 연료와 비슷한 탄소수 분포를 가진 합성 연료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 퓨얼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전의 설비를 통한 그린 수소가 필요한데요. 이제 그 수전의 설비는 이렇게 알칼리 전해조, 그리고 양성자 분리막 전해조, 그리고 고체 산화물 전해조, 이렇게 3개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간단하게 보면, 먼저 이 A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의 전극과 알칼리 전해액으로 구성된 전해조인데요. 이거는 이제 현재도 상업적인 규모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고, 그리고 전극 촉매로 뭐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전이금속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연기성 그런 전해액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식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연기성 전해액을 계속 이렇게 좀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현재 가장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PMEC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고분자 전해질막을 가지고 있는 전해조입니다. 이제 아까도 태영이 형이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PM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동 범위가 넓고, 그리고 피드의 유량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극 촉매로서 뭐 백금이나 이리듐 같은 기금속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SO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하는 그런 전해조인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AEC나 PMEC에 비해서 효율이 높고, 그리고 일반 수전의 설비와 다르게 물과 이산화탄소를 한꺼번에 피드로 공급을 받아서 이제 합성가스를 생산해내는 이 공전에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수전에는 물을 피드로 투입을 해서 산소와 수소를 얻어내는 방식인데, 이 공전에 같은 경우에는 CO2와 물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제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얻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산화탄소가 아무래도 되게 안정한 물질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매우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SOEC의 작동 온도는 약 한 850°C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높은 온도에 따라서 셀의 열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구도도 그만큼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포집을 해서 이제 이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카본 캡처에 대한 공정은 크게 이제 발전소와 같은 그런 전 배출원에서 추가 공정을 설치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이렇게 대기 중에 탄소를 포집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포집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전 배출원에서 포집을 하는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연소 후 포집이 있는데요. 이 연소 후 포집은 이제 발전소에서 연소하고 나온 플루가스를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CO2를 분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MEA 수용액을 기반으로 한 흡수 기술이 지금 상용화되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연소 포집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플랜트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소 포집 이외에도 그 직접 공기 포집을 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기와 같은 소형 배출원에서는 연소 포집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로 배출된 CO2를 이제 대규모 포집 시설을 따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포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DAC라고 부르는데 이 DAC의 종류에는 크게 고온 수용해법과 저온 건식 흡수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고온 수용해법의 경우에는 이 수산화나트륨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 반응식을 보시면 이제 이 수산화나트륨과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이 탄산나트륨의 형태로 CO2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탄산나트륨은 또 이 수산화 칼슘을 따로 공급을 해줘서 그래서 여기서 수산화나트륨이 다시 재생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산화 칼슘에 포함이 됐던 그 탄소 성분이 이 CaCO3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산칼슘이 이제 고온에서 CaO와 이제 CO2로 분리가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CO2를 포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동 온도는 약 한 900도씨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저온 건식 흡수제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고체 흡수제를 사용을 해서 대기 중에 CO2를 포집을 한 다음에 이제 저압 조건에서 고순도의 CO2를 추출을 하면서 그 고체 흡수제를 다시 재생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CC와 DCC의 힛 듀티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을 제가 읽어보고 그 수치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힛 듀티 두 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DAC의 힛 듀티가 PCC 힛 듀티의 대략 한 5배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당연한 게 그 PCC는 아무래도 그 연소 후에 나온 플루가스를 이용해서 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CO2의 함량이 한 13에서 15% 정도 됩니다. 뭐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DAC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탄소를 포집을 해야 되니까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힛 듀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합성 연료를 모사한 공정에서도 대부분이 다 PC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CO2가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다 보니까 이 CO2를 직접 반응에 참여를 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 대신에 CO2를 이제 일산화탄소로 전환을 시켜서 그거를 공정에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전환시키는 공정은 대표적으로 이 역수성 가스 전환 반응이 있는데요. 이제 이 RWGS 반응과 함께 이 밑에 부반응인 사바티의 반응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이 온도에 따라서 어떤 생성물이 주로 나오는지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이 일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르 샤틀리의 원리에 따라서 이 고온에서는 이게 흡열 반응인데 이 흡열 반응에 RWGS가 주로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이 저온에서는 발열 반응인 사바티의 반응과 함께 그리고 RWGS의 역반응인 WGS 반응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이 RWGS를 이용을 해서 일산화탄소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고온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 것이 일산화탄소를 생산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고온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운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높은 일산화탄소 선택도를 보이는 저온 RWGS 촉매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까 그 SOEC에서 사용하는 공전의 기술과 아니면 이제 CO2와 H2를 바로 이용을 해서 FT 합성을 하는 경로가 있는데 그 이 두 기술 같은 경우에는 RWGS 반응을 스킵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RWGS 반응을 통해서 합성된 그 합성 가스는 피처트롭시 공정을 통해서 넓은 탄소수 범위를 가진 탄화수소로 연쇄 성장 반응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화학 반응식은 이 두 번째 식과 같습니다. 이제 그 CO2 FT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직접 합성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식이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많이 공부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바로 진행을 시키는 공정에서도 먼저 RWGS 반응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일산화탄소를 그 만들어내게 되고 그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이제 합성가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그래프는 이제 탄소수의 그런 어떤 개수에 관련된 그런 그래프인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이제 안데르슨 슈츠 플로리 디스트리뷰션 분포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x축이 이제 탄소 성장 확률이고 그리고 이 y축이 그 웨이트 프랙션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탄소 성장 확률이 높아질수록 이제 무거운 탄화수소가 많이 생긴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작동 조건이나 촉매에 따라서 저희가 생성할 수 있는 생성물의 분포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잘 이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탄소수 범위의 탄화수소를 이제 선택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한 300도에서 350도 정도에서 진행되는 합성을 고온 FT 합성이라고 하고 180도에서 250도 정도에서 이제 합성하는 반응을 저온 FT 합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온에서는 이제 촉매 표면에서의 탈착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가벼운 탄화수소가 위주로 생성이 되고 반대로 저온에서는 무거운 탄화수소가 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FT 합성에 이용되는 촉매로는 대표적으로 이 철과 코발트가 있습니다. 철의 경우에는 작동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고온 FT 합성과 저온 FT 합성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물로는 주로 올레핀 계열의 탄화수소의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코발트의 경우에는 고온에서는 CH4가 많이 생성되는 문제로 인해서 고온 FT 합성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저온 FT 합성에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물로는 주로 포화 탄화수소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 표는 이제 이 저온 FT 합성과 고온 FT 합성에 따라서 생성되는 탄화수소의 범위를 나타낸 건데요. 이제 고온 FT 합성에서는 이렇게 가벼운 탄화수소, 그리고 저온 FT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탄화수소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그래도 이 퓨얼의 경제성이 얼마나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져서 제가 리뷰한 논문 이외에도 몇 가지 논문들을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연소 포집으로 그 CO2를 포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FT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퓨얼에 대한 그런 경제성 평가를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는 다음과 같은데 이제 이렇게 다 프로퍼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논문 저자가 뭐 공정 비용이나 아니면은 뭐 탄소 가격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에 기반을 해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는 이제 이 퓨얼의 가격이 기존 뭐 판매되는 디젤이나 가솔린의 그런 가격보다 한 2.5에서 3배 정도 더 높게 계산이 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C5, C10, C 뭐 이렇게 쭉 가면서 이 각각에 대한 가격을 다 분석을 해놨는데 여기 중에서 그나마 이 제일 무거운 왁스 성분의 그런 가격이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었고 뭐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성분들은 기존 뭐 석유 가격에 비해서 전혀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정에서 그 전기 분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합성돼서 생산되는 그 FT 연료의 그 가격이 전기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매스로부터 합성된 연료에 대한 그런 논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 액체 연료를 중심으로 보시면 이 점선이 다 액체 연료인데 이제 이 검정색 점선이 그 FT 기반 연료이고 그리고 이 파란색 점선이 메탄올 합성 방법이 기인한 그런 연료입니다. 그리고 이 세모 표시된 이 보라색 점선이 이제 디젤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소세 증가에 따라서 이 가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탄소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FT나 뭐 MTG 이런 기반으로 한 연료들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디젤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메탄올을 기반으로 한 연료보다 이 FT 기반으로 한 연료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탄소세가 한 50파운드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디젤보다 좀 더 FT 기반 연료가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0파운드가 제가 환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 달러로 한 1.25달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소세 국가별 탄소세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었는데 뭐 이렇게 북유럽 같은 국가들에서는 탄소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한 미국 달러로 100달러가 넘어가는 정도의 탄소세를 가진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탄소세 제도도 있지만 그 ETS라고 해서 그 에미션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이제 탄소권, 배출권 거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를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한 이산화탄소 1톤당 한 16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이퓨얼이 뭐 상용이 돼서 쓰인다고 하면 지금은 전혀 경쟁력이 없고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이퓨얼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런 탄소세를 높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ETS 탄소 배출권을 조금 더 비싸게 판다든가 뭐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참고한 논문이고요. 이 퓨처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CCU 기술을 찾아보면서 그 중에 일환으로 이제 이퓨얼을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 기술에 대한 디테일한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정무사에 관해서 그 아스펜 플러스를 배우다가 이제 그거를 잠깐 내려놓고 이제 논문 조사를 한 거라서 그런 공정무사 툴 같은 것도 좀 익힌 후에 이제 최적화나 뭐 비용 절감에 대한 그런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교수님이랑 미팅을 하면서 이제 제 개인 연구 주제를 이런 공정에 관한 것보다 이 LCA 그 전과정 평가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퓨얼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공정을 말씀드린 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상용화가 돼 있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개별적으로 새로운 공정을 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새롭게 해서 더 효율을 높인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 대신에 이런 전과정 평가, 뭐 환경성 평가 이런 것들은 이제 솔직히 뭐 이퓨얼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어느 공정에서든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LCA에 관련된 논문이나 조사를 하면서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익히고 이거에 대한 위주를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퓨얼 공정에 대한 LCA를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